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과 해설 2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함께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2부에서는 10번부터 이제 17번까지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두 개의 세트가 있습니다. 앞에 세트는 기술 세트고요. 뒤에 세트는 이제 인문 세트입니다. 이 기술은요, 다른 여타의 지문들보다 앞에 사회 주제 통합이나 아니면 이제 뒤에 인문 지문보다는 조금 짧아요. 하지만 짧은 만큼 뭔가 설명하지 않은 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데 설명되지 않은 그 정보, 그걸 우리가 읽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 문맥 속에서 추론을 해야 했고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추론을 또 잘 하지 못한 학생들은요,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 기술 세트에서 11번이라든가 12번 문제는 상당히 오답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과 12번을 틀린 학생들은 읽기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읽기 과정에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떠올렸어야 되는 것, 주목해야 했는데 주목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하고 자기한테 피드백을 잘 줘서요, 앞으로는 좀 더 잘 읽어야 되겠고, 그에 따라 좀 더 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 기술에 비해서는 문항들의 난이도는 조금 낮아요. 하지만 지문은요, 철학 지문의 전형적인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철학 지문을 잘 읽기 위해서 그 읽기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또 역시 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배우고 자신에게 피드백을 잘 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서 13번부터 이제 먼저 이 기술 세트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살짝 문제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문제는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역시 읽으면서 1문단 읽고 관련 선택지 판단하고 2문단 읽고 관련 선택지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본 선택지의 내용이 이렇게 읽는 과정에 눈에 띈다라고 한다면 읽는 과정에서 이제 바로 또 판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요령을 길러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10번 문제 앞부분을 보면 검색과 자동완성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크게 선택지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이 둘이에요. 검색과 자동완성. 이건요, 지문 안 읽었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두 개가 대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반복적으로 지시한 것이 두 개다, 그럼 두 개가 대비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지문에서 자동완성과 검색의 대비, 즉 공통점이나 차이점, 특히 차이점을 잘 찾는 읽기를 해서 답을 빨리 골랐어야 돼요. 11번 A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색어, 대상, 문자열 이런 말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대상, 문자열 여러 선택지에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상 문자열을 읽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줘야죠. 맞죠?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추가하여 검색한다고 할 때 이해되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앞부분만 보세요. 검색어란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지 우리 글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어. 뭔가 검색어와 관련된 정보도 또 역시 어떤 원리 방법이 있다면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여기서 파악 가능합니다. 13번 어휘 문제네요. 지문 보지요. 문자 입력창에 한 글자만을 입력했는데 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반가운 말이 보이죠? 네 글자. 네 글자 자동완성. 선택지에서 자동완성과 검색이 반복되는 거 봤었잖아요. 먼저 자동완성이 나왔네요. 이 자동완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에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동으로 완성해 주는 거니까. 이 자동완성은 사용했던 단어들 중에서 입력되는 문자와 첫 글자부터 일치하는 것을 찾아요. 그리고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후보로 이제 제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완성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말을 짚었어요. 개념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을 얼마나 잘 짚느냐, 그것도 여러분이 앞으로 읽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먼저 읽으면서 짚어보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잘 찾았는지 체크하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가면, 함께 공부를 해 나가면요,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딱딱 짚는 것이 바로 문제 선택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풀이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보면요. 한편 워드 프로세서에서 단어 찾기와 같은 검색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에서요. 그러니까 컨트롤 F 누르면 찾기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서에서 어떤 특정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단어 찾기와 같은 검색은 하고 있어요. 자동 완성과 검색이 선택지에서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었잖아요. 대비가 될 겁니다. 검색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했어야 되는 말은 뭐냐라는 건데, 우리 대비되는 짝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는 읽기를 할 때는 특히 뒷부분을 읽는 게 중요해요. 뒷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요 뒷부분을 읽으면서 앞부분과의 차이를 딱 정확하게 파악하는, 공통점이 있으면 공통점을 딱 잘 짚는 그런 읽기 해줘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하여 여기서 어떤 말을 주목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검색어가 포함된 문자열 찾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 완성과 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상 문자열의 어느 위치에서도 검색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보면 입력되는 문자와 첫 글자부터 일치하는 걸 찾아요. 첫 글자부터. 그다음에 여기는 어느 위치에서도예요. 특히 이렇게 좀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말들을 머리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후보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중요하게 고려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사용 빈도를 고려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문단을 읽었다고 한다면 우리 10번 문제에서요.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 1번, 4번, 5번 금방 판단합니다. 그렇게 일문단 읽고 답을 빠르게 이제 선택지된 판단을 빠르게 했어야 됩니다. 2문단. 검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색어를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이제 비교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죠. 비교해서 일치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글이라는 이제 검색어를 여기 한글, 그 다음에 여기 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 띄어쓰기 있고, 우리나라에서 띄어쓰기 있고, 창제된 다음에 띄어쓰기 있고, 우리 글. 자, 요게 대상 문자열이라는 거예요. 대상 문자열. 여기 세보면 18글자입니다. 띄어쓰기 포함. 그러면 지금 이 사례를 가지고 대상 문자열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개념을 이해하는 사고, 독해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대상 문자열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부분 문자열과 비교하는 것, 요걸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글이 세 글자이므로, 자, 우리 글이 이제 세 글자인데, 지금 검색어가 우리 글이에요. 검색어가 우리 글. 그러니까 세 글자니까, 이 검색어인 우리 글 세 글자니까 이 대상 문자열도 세 글자씩 잘라서 비교를 하는 거죠. 세 글자씩 잘라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때 완전히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글자씩 다 비교를 해야 돼요. 한 글자씩.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글인데, 자, 여기 우리 나가 있어요. 우리 나가 있는데, 우리 나는 우리 글이랑 일치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부터 비교를 해야 돼요. 우랑 우. 그쵸? 리랑 리. 글이랑 글 이런 거를 다 비교를 해야 돼요. 한 자씩. 그래서 대상 문자열을 세 글자씩 잘라 한 글자씩, 이렇게 한 글자씩 비교하는 방법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글하고 문장부 하나 세 글자, 글하고 문장부하고 띄어쓰기 세 글자, 이런 식으로 16개의 비교 대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16개가 각각 세 글자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각각의 세 글자가 또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총 16 곱하기 3번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6 곱하기 3.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검색어 길이에 비해 대상 문자열이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세 글자니까 요 비교 대상이 16가지가 나온 것이지. 만약에 검색어가 두 글자였다고 한다면 이 대상 문자열을 두 글자 단위로 이렇게 또 쪼개야 되잖아요. 두 글자 단위로 쪼개지면 비교 대상의 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여기 읽으면서 이제 그 원리를 이해했으면 추론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검색어 길이에 비해 대상 문자열이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으므로라고 되는데 이 말도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 우리 글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검색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상 문자열이 우리면 이 우리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우리 글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만약에 우리 글이라고 딱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 우리 글을 검색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더 많으니까 그 많은 가운데 검색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검색어 길이에 비해 대상 문자열이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검색어와 비교에는 대상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특히 잘 이해를 해야 했어요.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상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지면 지금 이 16가지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뒤에 몇 글자 더 있으면 그 몇 글자 또한 또 역시 세 글자씩 잘라야 되니까 그러면 비교해야 하는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상 문자열 자체에 또 그런 개수가 많아지는 것도 역시 비교 대상을 늘어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비교 횟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비교 횟수가 늘어나면 검색 시간이 늘어나겠죠. 네, 이 부분을 앞서 제시되어 있는 요 원리 방법, 요거는 이제 검색하는 방법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원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걸 이것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읽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한 이런 원리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고 한다면 문제 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이제 3문단을 봅시다. 3문단을 보면 지금 앞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요 앞에서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비교 횟수가 늘어나 검색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또 여기는 뭘 지시한 거냐면 이거는 이 한계 문제점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한계 문제점을 제시한 건데요. 기술에서는요. 이렇게 한계 문제점을 언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술이 뭐예요? 기술이라는 건 어떤 한계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극복하는 방법. 예전에 휴대전화 진짜 이만했습니다. 지우개만 했습니다. 무거웠어요. 이거 들고 다니면 진짜 팔 운동 되는 거였어요. 불편하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술은 어떤 한계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기술 지문에 많이 나오고요. 나오면 주목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계와 관련하여 이 한계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안 방안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그 한계 문제점과 함께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네, 그렇게 이제 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이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앞서 제시한 그런 한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의 방법과 이 뒤에 나오는 방법은 서로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의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뒤의 것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앞의 것과 뒤의 것의 차이점에 해당되는 말을 반드시 주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문단에서 설명한 그런 원리 방법은 뭐냐면 대상 문자열을 세 글자씩 잘라요. 워낙에 이제 우리가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목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에 담았다고 생각하라고 그 머리에 담은 거를 이제 여기 옆에다 이제 좀 적어보면 세 글자씩 잘라서 한 글자씩 비교. 잘라서 한 글자씩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검색 시간이 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하여 이제 이 한계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 이제 중요한 말 나옵니다. 한 글자씩 비교하지 않고 세 글자씩 한 번에 비교하는 거예요. 참 여기서 중요한 게 세 글자씩 한 번에 비교한다. 그러면 당연히 한 글자씩 비교하는 거에 비해서 세 글자씩 한 번에 비교하면 그만큼 검색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고요. 이에 따라
자, 한 개 문제점 해결이 됩니다. 비교 횟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세 글자씩 한 번에 비교하느냐, 그거죠. 어떻게? 자, 그와 관련해 이제 여기 제시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함수를 설정할 수 있대요. 함수. 그러니까 이 문자열의 함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해시 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시 함수에 의하여 값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 해시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값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해시 값입니다. 해시 값. 해시 함수가 생성한 값을 해시 값이라고 하고, 만일 해시 함수가 입력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 모두 다른 해시 값을 생성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열이 있고 그 문자열과 관련하여 해시 값을 계산을 했는데 그 나온 해시 값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다르면 찾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찾아야 하는 검색어 또 값이 있을 거예요. 그 이 값과 다 다르니까 그 다른 것 중에 하나 금방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어의 해시값과 비교 대상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도 원리 방법이 나와 있어요. 원리 방법. 기술 지문에서는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가 항상 중요하다. 이것도 원리 방법이고 이것도 원리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세 글자씩 한 번에 비교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검색어의 해시값과 그리고 대상의 비교 대상의 해시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지문에서 사례를 든 검색어라는 것은 우리 글이잖아요. 그쵸? 요 우리 글에 해시값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세 글자의 해시값이 있는 거예요. 값이. 이 세 글자의 해시값이 있는 것이고 그 해시값만 딱딱딱 비교하면 그 세 글자가 해시값 하나의 값을 나타내니까 그 하나의 값만 비교하면 되니까 한 번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 방법을 이해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문자열의 일참을 이제 단번에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값만 딱 비교하면 되니까. 이 부분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원리 방법을 이해를 했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짚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못했으면 문제 못 풀어요. 11번도 그렇고 12번은 또 따로 이 보기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꼭 체크를 했어야 되는 그런 함정이 있긴 합니다만 못 풀어요. 자, 여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또 봅시다. 앞에 얘와 같이 검색어가 세 글자이고 18글자의 대상 문자열이 이제 제시된다면 비교 대상은 16개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검색어 세 글자짜리 검색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검색어 세 글자에 해시값이 있는 겁니다. 요 세 글자에 해시값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비교 대상 16개에 또 해시값이 딱 있는 거예요. 각자. 해시값이 있는 거고요. 그 각자 해시값이 있는 그 값만 딱 비교하면 일치하는 거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는 게 있으면 네, 일치하는 거 있다라고 결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비교 대상에서 문자열 비교는 한 번의 해시값 비교를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비교 횟수는 이 전보다 이 방법보다 감소하게 되죠.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해시값을 생성하는 해시 함수의 연산이 이제 추가되긴 하지만 추가되는 연산 시간이 각 글자 단위의 그런 비교에 필요한 연산 시간보다 짧으면 당연히 전체적인 검색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그렇죠? 줄어들 것이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해시 함수는 연산이 간단하면서도 중복되지 않는 해시값을 생성해서 검색 시간 이런 단축 효과를 좀 더 잘 나타나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지문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부터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는 다시 얘기하지만 읽으면서 푸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1번 선택지 보면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1번 이 자동 완성이랑 대비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1문단에서 짚었던 것이죠. 1문단에 보면 1문단에 이 검색이라는 것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된 문자열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전체를 대상으로 찾는 겁니다. 적절해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검색은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문자열의 동일한 해시값을 생성하는 해시함수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2번 선택지는 이제 산문단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적절합니까? 이거 적절하지 않죠. 각기 다른 문자열의 동일한 해시값을 생성하나요? 우리가 원리 방법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해시값은 달라요. 왜냐하면 각각의 문자열에 설정된 해시 함수가 있고 그에 따라 값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문자열의 동일한 해시값을 생성한다는 그런 방법은 산문단에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산문단에서 이제 얘기한 거는 각각의 문자열에 특정 값을 생성하는 함수를 설정했다고 했으니까 특정 값을 생성하는 거니까 그걸 근거로 삼아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잘 판단을 해야 했고,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검색어를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이 문단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이 검색과 관련해서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검색어 비교해 가지고 그 일치하는 건 이제 찾아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필요하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근거로 확인할 수 있고, 자동 완성은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입력되는 문자가 포함된 두 문자열을 후보로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입력되는 문자가 포함된 문자열을 후보로 이제 제시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자동 완성과 검색에 대비되는 짝으로 우리가 1문단에서 주목했던 것이죠.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후보로 제시를 합니다. 뭐가? 자동 완성이.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를 보면 자동 완성은 휴대전화와 같이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1문단에서 자동 완성 관련해서 주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죠, 판단은. 그래서 10번 문제는 무난하게 여러분이 이제 잘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바로 이제 어디서부터냐면 11번부터죠. 요 11번부터인데, 그래서 이제 이 11번부터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자신의 읽기부터 점검하면서 어떻게 이제 사고하여 문제의 답을 도출해야 했는지 잘 점검해서 자기 자신한테 피드백을 잘 주세요.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검색어의 길이가 우리 글에서 글로 짧아져요. 한 글자로. 그럼 비교 대상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많아지겠죠? 지금 아까 이 문단에 제시되어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검색어가 우리 글이기 때문에 세 글자씩 다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세 글자씩 자르니까 16가지였지만 이렇게 한 글자로 식으로 자르면 그 개수가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즉 비교 대상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시값 비교 S가 증가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 줄어드는 거 잘못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틀렸고, 비교 대상 개수는 늘어나겠죠. 2번을 보면요. 대상 문자열에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면 해시값이 작아져서 해시 함수의 연산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군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택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지점이 많다면 작아지는지 작아져서 해시 함수의 연산 시간이 단축되는 것인지 요 관계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지문의 정보를 근거로 해서 판단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산문단을 보면 해시값이라는 것은 어떤 문자열에 대해 해시함수가 생성한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해시함수라는 것은 각각의 문자열에 특정 값을 생성하는 함수로 설정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함수가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뭐 값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잘 안 되지만, 근데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했어야 됩니다. 해시값이 작아지면 해시함수의 연산 시간이 단축되는 겁니까? 값이 작아지고 커진다랑 연산 시간은 서로 관계가 없어요. 이 둘은 그냥 함수에 의해서 그 값이 계산될 뿐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값이 좀 크게 나오는 거고 상대적으로 어떤 거는 작게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연산 시간이 짧고 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함수에 따라 값이 크고 작게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둘이 연계가 안 된다. 정확하게 판단했어야 됩니다. 3번을 볼게요. 검색어보다 긴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색어보다 긴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그것도 긴 거야.
긴 겁니다. 그러면 비교 대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 문자일이 길어지면 아까 이 우리 글 가지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세 글자씩 쪼갰을 때 이 지문에 지시되어 있는 사례로는 16가지가 나왔는데 그것이 더 길어지면 뒤에 또 경우의 수가 또 나와요. 그렇다면 비교 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긴 대상 문자일이 개수까지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비교 대상이 당연히 늘어나죠. 그리고 비교 대상이 늘어나면 요 각각의 요 비교 대상, 이 비교 대상과 이 검색어의 해시 값을 당연히 더 많이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 비교 대상이 많아졌으니까 검색어랑 비교 대상이랑 비교하는 횟수가 늘죠. 비교 대상이 10개일 때랑 비교 대상이 15개일 때랑 당연히 비교하는 횟수는 10번과 15번으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 뒷부분도 맞아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추론해서 사고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는 이 4번 선택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또 이 4번 선택지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판단을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봅시다. 대상 문자열이 1개일 경우에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짧아진대요.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든대요. 자,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딱 보면 짧아진다, 줄어든다, 왠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뒤에 값도 보면, 뒤에 내용도 보면 해시값 비교 횟수가 감소한대요. 감소한대. 그러니까 계속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짧아진다, 줄어들어, 감소 이런 식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선택지가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번 선택지가 왠지 이제 맞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이걸 맞다라고 판단한 거는 이런 일관된 흐름에 현혹되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 판단, 그런 같다라는 판단은 수능 때 여러분이 해야 할 게 아니에요. 명쾌하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요 4번 선택지와 관련해서 꼭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판단을 해볼게요. 대상 문자열이 1개일 경우에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지문에 지시되어 있는 사례를 함께 고려하면 좋습니다. 지문에 우리 글이 검색어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이때 비교 대상은 16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 검색어의 길이를 짧게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로 2글자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 비교 대상의 개수는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의 이 개수가 여러분 늘어나요. 그러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비교 대상이 10개였는데 나중에는 비교 대상이 15개가 됐다. 그러면 그 검색어와 비교 대상을 비교하는 횟수도, 해시값을 비교하는 횟수도 처음에는 10번이었지만 나중에는 15번이 되는 거예요. 15번.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해시값 비교 횟수가 감소한다라는 이 부분 확실하게 틀렸잖아요. 이 부분이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지면요, 비교 대상이 많아집니다. 물론 비교 대상도 2글자씩 비교를 하니까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줄을 수 있지만 비교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해시값을 비교해야 하는 횟수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판단을 이제 잘 못했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고른 것이죠. 요거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놓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사고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눈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짧아진다, 줄어들어, 감소한다. 왠지 딱딱딱 연결되는 것 같은 거죠. 자신의 눈만 믿으면 안 돼요. 머리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출제자들이 파는 함정은 대부분 눈으로만 현혹되어서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게 엄청 많아요. 알겠죠? 그거 신경 쓰도록 하고요. 5번 대상 문자열이 2개일 경우에 검색어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어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지금 요 앞에 4번 선택지랑 요거 이제 반대되는 경우죠. 검색어의 길이가 줄어든다면 결국은 비교 대상, 각각의 문자열과 관련하여 그럼 비교 대상의 개수는 검색어의 길이가 원래
때보다 길어지면 당연히 그 비교 대상의 개수가 줄어들 거예요. 비교 대상의 개수가 근데 여기 늘어난대. 줄어드는데. 해시 함수의 연산 시간이 증가할 수 있겠군이라고 됐는데 비교 대상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계산을 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틀렸어. 그래서 5번은 여러 군데 이제 틀렸다 보니까 요 5번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4번보다는 훨씬 적어요. 적어. 자, 5번 오답입니다. 자, 요 4번과 3번에 대해서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12번으로 갈게요. 12번으로 오면 자, 그리고 앞에 11번과 관련해서요. 자, 선생님이 지금 옆에 칠판에 이렇게 적어 놓은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지문에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11번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 그게 또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문제 푸는 것은요. 지문 읽기에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잘 못 풀고 문제를 틀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읽기부터 내가 잘 했는지를 꼭 점검하세요. 특히 3월 해설 강의에서는 더 그래야 돼요. 알겠죠? 자, 이 문제 보면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추가하여 검색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색어에 문장부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문장부호가 있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이제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억 보면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이제 밑줄이 쳐져 있는데 그 방법과 관련하여 요 조건 추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문장부호가 있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이 문장부호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거기 이 문단에 있는 사례에서 요거 해당되는 걸 찾았어야죠. 이게 문장부호죠. 네, 요걸 떠올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이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해서 각 선택지에 진술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야 되겠는데 1번을 볼게요. 우리 다음에 띄어서 그립니다. 띄어쓰기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띄어쓰기가 이제 포함되면 저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는 비교 대상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 보면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에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문자는 다 비교 대상에 제외하니까 만들어지는 비교 대상은 띄어쓰기가 일치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문에 지시되어 있는 한글, 우리나라에서 창제된 우리글, 그 사례에서 띄어쓰기가 일치하는 그 부분을 찾으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앞에 두 글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 다음에 문자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찾으면 에서 띄고 창제할 때 에서 띄고 창 이 부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완전히 일치하는 게 창제된 할 때 거기 제된 띄고 그 다음에 운에 이렇게 딱 두 부분 일치를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비교 대상이 3개가 아니라 2개가 만들어지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1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런 조건까지 고려하여 방법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 방법을 지문에 지시되어 있는 사례에 적용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됐고요. 이런 이 일련의 과정, 이런 적용의 과정이 잘 안 이루어졌으면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스스로 해보는 연습을 꼭 해봐야 될 것이고, 다음에 2번을 보면 우리 띄고 글로 검색할 경우에 비교의 수. 요게 비교 대상이 2개가 나왔으니까 요 2개와 관련하여 비교하는 것이죠. 한 글자씩. 그 다음에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에 비교의 수가 이제 더 많다라고 되는데 우리 글로 비교를 하면 비교 대상이 더 많이 나오겠죠.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자, 맨 앞에 있는 한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장부호 있습니다. 이건 돼요? 비교 대상? 비교 대상 이건 안 되죠. 안 된다고 생각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추가하여 이제 검색하는 거잖아요.
거기 조건에 뭐가 있냐면 검색어에 문장부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장부호가 있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교 대상에서 일단 제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요 문장부호 들어간 거 이제 다 생각을 안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면 우리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 나라가 있고요. 세 글자씩 이렇게 띄어쓰기 안 돼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에가 있고요. 나라에가 있고 그 다음에 라에서도 있어요. 이제 또 라에서 이것들이 이제 전부 이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경우. 자, 이거랑 이제 이렇게 일치하는 것들 찾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경우만 해도 지금 벌써 4가지예요. 근데 요걸로 검색할 경우에 비교 대상은 이렇게 2가지였어요. 그러면 훨씬 비교 대상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 비교 횟수도 더 많겠죠. 그래서 2번 적절합니다. 적절하겠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 대상은 자 띄어쓰기 우리나 리나라 등과 같이 3글자로 된 비교 대상들이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착각을 하고 답을 잘 이제 못 고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함정에 빠진 거죠. 함정에 빠진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검색어예요. 검색어. 그럼 보세요. 거기 보기의 조건에 뭐가 있냐면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에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문자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즉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요 경우에 한해서 띄어쓰기가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제외하는 거지. 요거는 띄어쓰기가 일치하지 않아도 비교 대상으로 다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띄어쓰기 우리 이것도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보기의 2번째 조건과 이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고른 겁니다. 그 지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함정이 바로 여기였어요. 이것과 이걸 구별하는 거였어요. 이 검색어와 이 아래의 검색어, 이 2가지 경우를 구별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지점이 함정이었어요. 자, 이렇게 문제에서 어떤 보기의 조건과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명확하게 확실하게 꼭 짚자. 그걸 짚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 점을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부분 문자열 한글 다음에 자 요거 콜럼 문장부호 그 다음에 자 이게 다 3글자씩 되어 있습니다. 3글자씩 되어 있습니다. 3글자씩 되어 있는데 문장부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문장부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기의 조건에서 검색어에 문장부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문장부호가 있는 거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검색어에 문장부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돼야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는다. 적절하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일치하는 문제를 찾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띄어쓰기 글로 검색할 경우는 일치하는 문자를 찾을 수 없다고 되는데 네, 1번 선택지에서 비교 대상 짚었었어요. 일치하는 대상 없습니다. 이 우리 띄어쓰기 글과 일치하는 대상 없어요. 비교 대상이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글로 검색하는 경우에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맨 끝에 우리 글이 있잖아요. 띄어쓰기 다음에 우리 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비교 대상으로 딱 이제 짚을 수 있는데 요 비교 대상이랑 이거랑 딱 일치하는구나 판단되잖아요. 그러니까 5번 적절하죠? 네. 그래서 5번 선택지는 잘 판단했어요. 이제 이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1번 정답 판단하는 것과 함께 여기 특히 3번, 4번 요 3번, 4번을 요 1, 2번의 경우랑 다르다는 걸 구별해 가지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다. 그거 다시 하자. 13번 A,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네요. 어떤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A의 의미 제시 나타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B를 보면 포함이라는 것은 들어있거나 함께 넣는 거죠.
그 다음에 C를 보면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이라는 것은 뭐 진짜 사실이 아닌 거를 이렇게 임시로 그렇다라고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런 건데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형편 따위를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함. 이런 거는 납득 정도의 의미 같은데, 그죠? 네, 요거는 지금 C, 가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 3번이겠고, D를 보면, D, 생성, E는 판단, 각각의 의미 부합하죠. 13번 의 문제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서 17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4번에서 17번 이제 인문 세트인데, 철학 지문이고요. 이 지문이 철학 지문의 그런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평가원에서 출제한 철학 지문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이 글 가지고 우리가 이런 철학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더 잘 익히는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꼭 합시다. 자, 그렇게 선생님이 강의를 할게요. 일단 예측하기 해봅시다. 14번 문제, 리드의 견해가 출제해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택지 앞부분을 봤을 때 낯선 말이 하나 보여요. 항상적 결합. 그 다음에 지칭어, 사람 이름이 또 하나 보여요. 흉. 그러면 이 글에서는 리드와 흉의 견해정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적 결합이라는 것도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15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축제되지 않은 축제라 되는데 선택지 앞부분을 봤더니 두 덩어리로 나뉘어. 어떤 덩어리와 어떤 덩어리? 리드에 가는 것과 흉에 가는 것. 그럼 역시 여기서도 리드와 흉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글 읽을 때 리드와 흉의 견해장을 당연히 잘 이해를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16번을 보면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A 밑줄 친 거 보고 기회 연인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읽으면서 답을 거의 찾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 기회 원인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야 되겠고,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 이제 추론하는데 보기에 리드에 따르면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B의 말은 의욕의 무한 호태 문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선택지를 봤더니 의욕이란 말과 양면적 능력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욕의 무한 호태 문제, 이런 리드와 관련하여 의욕, 양면적 능력이라는 용어에 주목하여 리드의 견해를 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마지막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데 열쇠가 된다. 그렇죠? 그 점 생각하고 지금 선생님이 짚어준 말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주목하는 읽기를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독해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수능에 출제되는 철학 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하나 짚고 가도록 할게요. 그건 바로 뭐냐면, 철학 지문은 철학자들의 견해장을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장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개념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념과 함께. 그래서 어떤 철학자의 그런 사상, 철학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때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견해장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견해장을 이해하는 읽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근래에 보이는 또 하나의 이제 패턴은 뭐냐면, 이게 이제 철학자 1의 견해장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철학자 2의 다른 사람의 이런 입장, 견해장을 제시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반박하는 것, 뭐 반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론하는 것, 제기한 것, 즉 비판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비판이라고 합시다. 비판하는 것, 이런 비판하는 걸 제시를 해요. 그리고 여기 이 입장에서 다시 이 비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또 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한 경우가 패턴이 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되는 입장부터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 차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내 말이 맞다라고 근거를 대서 말을 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유념해가지고 요 글을 잘 읽었는지 체크하고 함께 다시 읽는 연습을 합시다. 볼게요. 멈춰있는 흰 공에 빨간 공이 부딪혀 흰 공이 움직였다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당구공과 관련된 건데요. 이 당구공과 관련해가지고 흉이 이제 자신의 그런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흉은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힌 사건과 흰 공이 움직인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지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힌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흰 공이 움직인 사건이 이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가
인과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흉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흉 말고 이제 리드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일단 흉의 입장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세 가지 요건 딱딱딱 집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어서 나타나야 되고, 세 번째,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항상적 결합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요건이네. 그리고 여기에 항상적 결합 아까 문제에서 우리가 봤는데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개념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항상적 결합에 이제 개념 주목을 해주는 겁니다. 견해주장 개념. 그래서 꼭 개념을 꼭 주목하는 읽기 잘해야 됩니다. 전형적인 평가원의 철학 지문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항상적 결합의 개념을 이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말은 뭐냐면 상황이 비슷하면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러한 상황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식으로 공들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이 운동과 관련해선 그게 이제 항상적 결합이다. 그래서 항상적 결합의 개념을 좀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상황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결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리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드. 그러면 흉의 견해와 뭔가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면 그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말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리드는 흉이랑 입장이 많이 다르네요. 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아니래요. 자유의지를 가진 이런 자유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이 1문단 읽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흉은 세 가지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달리 자, 리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드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을 해도 세 가지 요건 자, 충족해도 이게 인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드가 생각하는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과 관련해서 행위자만이 원인이 된다. 이 행위자라는 것만이 이게 원인이다 라고 리드가 주장한 겁니다. 그럼 이제 리드의 견해적 나타나는 말 주목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어지는 이 문단을 이제 봅시다. 첫 번째 문제 읽으면서 푼다라고 한다면 1문단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5번 선택지 같은 거 좀 빠르게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네. 자, 그거 이제 지금 해설 강의니까 읽은 다음에 14번 해결할게요.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행위자 인과 이론이죠. 행위자 인과 이론. 인과와 관련하여 행위자를 인정한다니까? 누가? 리드가. 그래서 행위자 인과 이론이에요. 행위자가 원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리드는 자, 이 원인과 관련해서 이제 개념이 나온 겁니다. 개념이 나왔는데 양면적 능력을 지녔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양면적 능력이 또 무엇인지 그 개념도 주목을 해줘야 될 텐데 어쨌든 원인의 개념. 양면적 능력을 지녔고 그 다음에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책임도 지져야 돼. 그럼 이제 저걸 주목을 해보면 이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리드는 양면적 능력을 지녔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변화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양면적 능력의 개념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왜 양면이냐면 변화를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산출할 수도 있지만 산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
그래야 양면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양면적 능력의 개념을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또 이제 잘 읽었어야 되는데, 이거 평가원 지문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잘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행위자는 결과를 산출할 능력을 소유하여, 자, 행위자입니다. 이 행위자는 결과를 산출할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건 행위자가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원인은 양면적 능력 지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위자는 산출할 능력 갖고 있어요. 양면적 능력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 그대로 이해해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양면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양면적 능력이기 때문에 산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돼. 행위자가 원인이니까. 원인은 책임져야 되니까 행위자가 책임져야 돼. 그죠? 리드는 진정한 원인은 행위자라고 주장한다. 이것도 이제 이미 우리가 사실은 이해를 한 바예요. 원인 행위자. 근데 이제 저기 진정한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행위자가 진정한 원인이다. 라는 리드 이제 견해 주장인데, 이에 따르면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혔을 때 흰 공은 움직일 수만 있을 뿐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 공은 행위자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말 정확하게 이 앞뒤 맥락 관련 지어가지고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읽기 능력이에요. 자, 뭐냐면요. 왜 빨간 공은 행위자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근거가 뭘까요? 추론했습니까? 그걸 추론했어야 되는데, 자, 그걸 추론하기 위해서는 양면적 능력을 주목했어야 돼요. 그죠? 여기 빨간 공은요, 흰 공을 움직이게만 한 거예요. 이 빨간 공은 흰 공을 움직이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빨간 공은 부딪히면 움직이기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빨간 공은 변화를 산출할 수는 있는데, 이 변화를 산출하지 않을 수는 없어. 이 빨간 공은 이 흰 공이 움직이는 변화를 산출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요. 그냥 변화를 나타나게 하면 할 뿐이야. 그렇다면 이 빨간 공은 양면적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양면적 능력을 안 갖고 있다면 원인이 아니다. 행위자가 아니다. 이런 이해를 여러분이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앞서 제시되어 있는 견해 주장과 개념을 뒤에 제시되어 있는, 자, 여기 요 설명 관련해서 그 사례와 관련 지어서 추론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견해 주장 개념을 사례와 관련 지어서 그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읽기를 해야 평가원 철학 지문을 잘 읽는다. 좀 적어놨어요. 네, 이런 부분은 잘 이해를 못했으면 좀 적어놓고 수록 꼭 해보세요. 견해주장과 개념이 철학 지문의 중요한 핵심 패턴이잖아요. 그 내용을 사례와 관련 지어서 그 견해주장 개념을 바탕으로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정리했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드는 경험론자인데요. 자, 이런 리드의 입장에서 보면 관찰자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리드 입장에서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행위자는 오직 인간뿐인 거예요. 인간뿐입니다. 신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신을 진정한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리드는 생각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흰 공을 움직이기 위해 빨간 공을 굴렸고 흰 공이 움직였다면,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흰 공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변화를, 흰 공이 움직이는 변화를 일어나지 않게도 할 수 있어요. 양면적 능력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위자예요. 행위자. 그리고 흰 공이 움직인 것은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의 입장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 결과의 원인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드는 이와 같이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양면적 능력을 이제 발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이제 결합해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된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읽도록 하겠는데,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그 내용을 좀 체계화시키면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걸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걸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된다고 봤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자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옆에다 좀 적으면 결과가 있어요. 결과는 사건이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양면적 능력의 발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양면적 능력 발휘. 근데 리드에 따르면요, 이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는, 요 양면적 능력의 발휘, 요 발휘에는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돼요. 이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돼. 그러면 여기 요 양면적 능력 발휘해야 되는 데는 이 의욕이 항상 결합해야 돼.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리드는 이 의욕이라는 걸 뭘로 봤냐면, 의욕이라는 걸 정신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봤어요. 사건. 그러면 자, 이 의욕이라는 것이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요, 여기 사건 결과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사건이라는 건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의욕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의욕, 이 사건,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가 필요한 거예요. 양면적 능력의 발휘가 필요한 것이고, 근데 양면적 능력의 발휘는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이런 의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의욕은 또 다시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의해서 나와야 돼. 그죠? 이거 계속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갑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걸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 그린, 요 체계에 따라서 여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발생시킨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요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요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하겠죠. 둘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어진 걸 여기 보면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면적 능력과 이런 의욕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예측하기 할 때 본 문제가 있었어요. 번뜩 몇 번 떠올라요? 번뜩 몇 번 떠오릅니까?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뒤에 17번 문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7번 문제랑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으면 정말 또 잘 읽은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이 주장과 관련해 리드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논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 관련해 리드는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에 발휘한 의욕을 일으킴과, 자, 이런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적 활동은 양면적 능력에 발휘한 의욕을 일으킴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또 그냥 이 자체로 이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앞서 이해한 이 체계와 관련해서 여기 이와 앞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자, 리드는 어떤 점을 얘기를 한 거냐면, 자, 여기 이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결과라고 이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그것의 결과인 의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인 이 의욕과 그 다음에 이 양면적 능력의 이 발휘, 이 두 개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양면적 능력의 발휘가 요 의욕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게 의욕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 의욕을 일으키는 것과 이 의욕이라는 것이 구별이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구별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 자, 이어진 걸 또 봅시다. 이어진 걸 보면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의혹을 일으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능력 발휘 자체가 의혹이므로 또 다른 의혹이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요걸 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그린 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두 개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 구별이 안 됩니다. 의혹을 일으키는 것과 의혹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이 자체에 지금 벌써 의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의혹은 필요하지 않다. 이 또 다른 이 의혹, 요거 필요하지 않다. 그냥 필요치 않다라는 것만 표시하면 되네요.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무한대로 이렇게 후퇴하는, 계속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무한대로 이렇게 쭉 후퇴하는 이게 여기서 끊겨. 그렇죠? 뒤로 계속 후퇴하는 게 여기서 끝나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논리의 문제점을 지금 요 지점을 짚어서 얘기를 함으로써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이해한 것이냐면 리드의 견해 주장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비판, 어떤 리드의 그런 논리의 문제점 이해를 했고요. 그 문제점과 관련하여 또 리드가 어떻게 자신의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걸 주목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정확히 잘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런데 의혹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고 보는 리드의 견해에 대해서는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아니라 의혹이라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 또 이제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를 또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아니라 의혹이라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의혹이라는 게 항상적으로 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라는 것이 의혹에 의해서 나타난 거 아니냐. 이 의혹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의혹이 원인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서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 이 반론에서, 이 비판에 대해서 리드는 또 어떻게 방어를 했느냐. 어떻게 재반론했느냐. 그걸 이제 주목을 또 해줘야죠. 이제 주목을 하면 리드는 항상적 결합만으로는 인과의 필연성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항상적 결합만으로는 인과의 필연성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지금 요 비판이요, 요 의혹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라고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의혹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요 의혹을 결과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리드는 이렇게 항상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요 항상적으로 결합한다라는 것이 이게 인과의 필연성을 정당화 못한다는 거예요. 정당화 못하니까 이게 관계에 있어서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내용을 또 잘 이해를 하는 읽기를 여기서 연습하고 갑시다. 그래서 이론을 뒷받침했다라는 거고요. 리드는 기회 원인의 이제 문제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 원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면 일단 기회 원인의 문제가 뭔지부터 알아야죠. 기회 원인이 뭐냐라는 건데, 이 당시에 리드랑 입장이 이제 다른 입장이 있었던 겁니다. 이 철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들의 진정한 원인은 오직 신뿐이다. 오직 신뿐이다. 리드랑 생각이 다르네요. 행위자는 기회 원인에 불과하다. 기회 원인 나왔다, 그죠? 기회 원인에 불과하다. 기회 원인의 개념 주목해줘야죠. 기회 원인은 일상적으로 마치 원인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진정한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행위자는 진정한 원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 철학자들은 진정한 원인은 뭐냐라는 겁니다. 진정한 원인은 신이다라는 거죠. 신. 그래서 이제 요 철학자들이 이제 입장을 이해를 했고요. 이제 이에 대해서 리드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리드는 경험주의자예요. 신 경험이 안 된다. 신 경험이 안 된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행위자의 의혹과 행위뿐이다. 이런 신이 개입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을 진정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저 기회 원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리드가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리드는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위자에게 달려있다고 이제 주장한 건데, 그렇다면 행위자는 인간이니까, 인간이 행위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 결정을 하는 이 인간의 주체적 결단, 그 의미를 리드는 강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마지막 문단까지 함께 봤습니다. 봅시다. 윗간에 나타난 리드의 견해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행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뭐 3문단에 보면 인간이 행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관련해서 이제 행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1문단 끝부분을 보면 행위자가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문단에서 보면 또 요 인간 이 행위자가 이제 원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인간은 행위자 그 말은 이제 3문단에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행위자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라는 건 이제 1문단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정보를 종합하면 1번 선택지는 적절하다. 그 다음에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행위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리적 관계 가지고 좀 장난친 거죠. 행위자는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전부 행위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위자는 변화를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지녀야 되거든요. 즉 양면적 능력을 다 지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행위자와 관련하여 행위자가 양면적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라는 정보를 근거로 해서 2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잘 여러분이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의욕은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욕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라고 얘기한 것, 리드의 견해정을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이제 주목했던 것이고요. 네, 3문단에서 이제 주목했던 것이죠. 항상적 결합이 존재하더라도 행위자가 존재하던 경우에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원인은 행위자예요. 원인은 행위자입니다. 리드는 행위자가 원인이에요.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원인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견해에 따라서 4번 적절하고요. 휴미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행위자가 없으면 인과 원인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5번도 뭐 1문단만 가지고도 적절하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2번 선택지와 관련해서요. 요거 출제자들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요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요 논리적 관계 요거 앞뒤로 따지는 거 요거 꼭 하세요. 이거 출제자들이 정말 적절하지 않은 걸 만들 때 특히 이런 인문 철학 논리학 지문에서 잘 쓰는 방법이에요. 자, 2번 선택지 주의하도록 하고 다음 15번 보죠.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에는 양면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겠군이라고 됐는데 네, 저 공에 양면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 리드의 견해로 이제 우리가 지문에서 이미 이해한 바인데 양면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도 아닙니다. 왜 양면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냐면 일단 빨간 공이 흰 공에 가서 이제 부딪혀서 흰 공이 움직였는데 그 빨간 공이 흰 공을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죠? 흰 공도 마찬가지고. 네, 적절하죠.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는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 빨간 공이 가서 흰 공에 부딪혀서 흰 공이 움직였으면 시공간이 이어지는 거죠. 이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목했어야 되는 거는 1문단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리드는 흉이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즉 이 빨간 공이 흰 공이 가서 이 부딪히는 이 경우와 관련하여 리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하는 거다라고 인정은 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거지. 그러니까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 시공간이 이어지면 요 인과관계가 이제 성립한다라는 휴메의 주장과 관련해서 그 제시된 사례에 이어진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고 리드는 빨간 공이 흰 공이 부딪힌 사건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겠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인은 행위자입니다. 행위자는 양면적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양면적 능력이 있다는 건 빨간 공이 흰 공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움직이지 않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양면적 능력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 아니고 원인 아니죠. 1번 선택지랑 통하는 내용이네요. 4번 휴먼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서 항상적 결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겠군 이라고 되는데 네, 항상적 결합이
발견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이 인과관계 성립한다고 이제 이 사례와 관련해서 이제 판단을 했을 텐데, 빨간 공이 이렇게 부딪히면 항상 빨간 공이 요 세기로 요 지점, 흰 공이 요 지점에 부딪히면 딱 요렇게 움직인다. 네. 여러분 이제 당구공이 움직이는 건요, 그 부딪히는 각도, 세기, 자, 그에 따라서 딱딱딱 그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꼭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 그게 항상적 결합이죠. 결합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적절하겠고. 5번, 휴먼 빨간 공과 흰 공이 부딪힌 사건이 흰 공이 움직인 사건이 원인이라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일 수 없다고 보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선후 관계가 있을 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일 수 없다고 보는 거 적절하죠. 그래서 네, 14번 문제 정답, 15번 문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봅시다.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됐는데, A가 기회 원인의 문제네요. 자, 이제 이 기회 원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리드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리드의 행위자 개념을 긍정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되는데, 리드의 행위자 개념을 긍정했습니까? 행위자는 기회 원인에 불과하다고 했죠. 행위자가 진정한 원인이라고 얘기한 거 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틀렸죠. 2번, A와 관련한 리드의 대응은 행위자인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되는데, 네, 기회 원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리드는 신은 진정한 원인이 아니다. 인간이 행위자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주체 결정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이 답이네요. 3번, A의 해결을 위해 리드는 행위자가 기회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되는데, 리드는 행위자가 기회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진정한 원인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4번,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 행동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을 인간 자신에게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철학자들은 진정한 원인이 신이라고 생각했겠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 행위의 원인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진정한 원인을 신에서 찾았으니까 그 신과 관련된 것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지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완전히 틀린 내용이죠. 17번 볼게요. 보기는 철학자들이 나누는 가상의 대화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가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는데, 리드에 따르면 의욕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의욕은 양면적 능력 발휘에 결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발휘는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할 겁니다. 네,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할 거다. 이 연쇄는 끝없이 이어질 수 있대요. 의욕에 선행하는 의욕이 무한히 필요해진다. 그럼 이게 결국은 계속 뒤로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뒤로 후퇴하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없잖아요. 행위자는 어떤 의욕도 일으킬 수 없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의욕의 무한후퇴 문제라는 것이죠. 이 의욕의 무한후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지문 읽을 때 이 문제의 선택지에 의욕이랑 양면적 능력의 발휘라는 것이, 양면적 능력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에 주목해서 그 의욕과 양면적 능력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을 읽을 때 좀 주목해서 이런 내용을 이제 머리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런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빈칸에 들어갈 말 금방 추리가 되죠. 리드는 가라고 보았대요. 이런 입장에 따르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된대요. 자, 리드는 어떻게 해소하려고 했습니까? 어떤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이 부분. 양면적 능력의 발휘와 즉 의욕을 일으킨과 이 결과인 의욕 구별되지 않는다.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한 덩어리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의욕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문제 논리적 모순에 어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서부터 좀 벗어나려고 했잖아요. 그 논리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방금 전에 읽은 것과 관련하여 답을 고르면 의욕과 무관하게 정신적 사건이 결과가 될 수 있다. 의욕과 무관하게 정신적 사건이 결과가 될 수 있다. 의욕 자체를 정신적 사건으로 봤습니다. 이건 아예 리드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아요.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는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의욕의 무한후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는 것 때문에 의욕의 무한후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문제를 일으킨 리드의 어떤 논리의 한 부분이에요. 답이 될 수 없겠죠.
3번. 양면적 능력의 발휘와 그 결과로서의 의욕은 구별될 수 없다. 이게 답인 거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의욕을 일으킴과 그 결과인 의욕 구별되지 않는다. 한 덩어리다. 이게 자체가 의욕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한 후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결한 거잖아요. 답 3번. 그 다음에 4번. 의욕의 또 다른 의욕이 선행하는 연세는 관찰의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것인데 이 의욕은 정신적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요 의욕의 무한후퇴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로 또 본 것도 아닙니다. 이해한 것도 아니에요. 의욕을 일으키는 양면적 능력은 변화를 산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양면적 능력은 변화를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포함하는데 요걸 가지고 의욕의 무한후퇴 문제의 어떤 논리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걸로 해결이 안 되겠죠. 지금 어떤 지점을 끊어야 되냐면 의욕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이 부분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선택지는 이 부분과 관련이 없어요. 자, 17번까지 함께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독서 마지막 문제까지 함께 했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번 시험이 아마 좀 점수가 낮았다고 한다면 이 독서 때문인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이 독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3월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그 독서 실력을 길러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수능에 독서가 아무리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자신감 가지고요. 함께 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저는 6부에서 언어와 매체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안녕.